왜 이제야 오셨어요? 버릴 땐 아무 말도 없으셨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전남 외딴섬 인근 어촌. 이름도 가족도 없이 바다와 함께 자란 한 소녀. 사람들은 그녀를 섬에서 주워온 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한민국 해운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회장이 그 소녀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왜였을까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전라남도 끝자락 본토에서 배로 2시간은 가야 닿는 외딴섬. 섬 사람들은 그곳을 그저 섬이라고 불렀어요.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을 만큼 작고 떠날 일도 별로 없는 곳이었거든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파도 소리가 마을 전체를 깨우는 곳. 김노을은 그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19살 노을은 매일 아침 미역을 털었어요. 손은 거칠고 얼굴엔 소금기가 배어 있었죠. 말수는 적었고 눈빛은 늘 먼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을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가볍게 가로저었어요. 저 애가 섬에서 주워온 애잖아. 그 말은 동정도 애정도 아닌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노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고 넘겼어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미역 더미 앞에 앉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되뇌곤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데 난 돌아갈 곳이 없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눌렀지만 노을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되면 노을은 항구 쪽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방이라고 해봐야 낡은 판잣집에 가까웠지만 선원들과 어부들이 모여드는 유일한 쉼터였죠. 노을은 그곳에서 설거지를 돕고 가끔 커피를 내렸어요. 손님들은 노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노을을 풍경처럼 여겼죠. 노을에게는 유일한 유품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낡은 필름 카메라. 검은색 외관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지만 렌즈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닷물에 젖어 반쯤 망가진 공책. 공책 속 글자들은 대부분 번졌지만 날짜 하나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1998년 12월 7일. 노을은 그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왜 자기 손에 들려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 공책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질 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 노을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개 껍데기와 해초 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노을은 그 사이에서 녹슨 구명조끼 조각을 발견했어요. 천 조각은 거의 다 찢어졌지만 한쪽 귀퉁이에 희미한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장혜운. 노을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장혜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장혜운은 남해를 주름잡는 해운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구명조끼가 여기 떠밀려 왔을까요? 노을은 천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노을은 잠들지 못했어요. 항구 쪽 공중전화 부스 옆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맞지? 너는 봤잖아. 노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리는 건 파도 소리뿐이었죠. 노을은 귀를 막았어요. 그래도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봤다는 거지? 노을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릴 뿐이었습니다. 노을은 다시 다방 옆 작은 창고로 돌아갔어요. 거기엔 노을이 쓰는 이불 한 채와 낡은 트렁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노을은 트렁크를 열고 공책을 꺼내 들었어요. 번진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노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밖에서는 파도가 철썩였어요. 섬은 여전히 고요했고 노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노을도 모르게
섬의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섬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평소보다 파도가 높았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어부들은 배를 묶어두고 집으로 돌아갔죠. 오늘은 나가지 마라. 섬의 오래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항구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진 소리. 그것도 여러 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저게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비포장 항구기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섬에서는 본 적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차체도 깨끗했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오셨대? 장애운 쪽 사람들 아니야? 노을도 다방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불안했죠. 노을은 앞치마를 벗고 뒤쪽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회색 코트에 단정한 구두. 얼굴엔 주름이 적었고 표정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장석준. 장애운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장석준은 항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바다를 향해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지만 장석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장석준의 시선이 다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노을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을은 숨을 멈췄습니다. 장석준은 천천히 다방 쪽으로 걸어왔어요. 노을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석준은 창고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노을, 맞구나. 장석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노을은 입술을 떨었어요. 절 아세요? 노을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장석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만 남기고 장석준은 돌아섰습니다. 노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안하다고? 왜? 무엇 때문에? 장석준은 차에 오르기 전 비서 한 명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정리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방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차량 행렬은 다시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그날 밤 노을은 창고에서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장석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왜 나를 아는 거지? 왜 미안하다고 한 거지? 노을은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진 글자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발소리만 천천히 가까워졌죠. 노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쥔 건 공책뿐이었어요. 그런데 침입자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을의 손에서 공책을 낚아챘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안 돼. 노을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창고를 빠져나갔어요. 노을은 뒤쫓았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요란했죠. 노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왔어요. 바닥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와라. 내가 본 걸 말하면 죽는다. 노을은 메모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봤다고. 난 그저 파도 소리만 들으며 컸는데. 하지만 노을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차가운 물, 그리고 누군가 노을을 감싸 안던 팔. 따뜻했지만 떨리던 그 팔. 노을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선명해지려 할 때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노을은 봉투를 구겨 쥐었어요. 서울.
장석준, 장혜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을은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알아야겠어. 내가 누군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노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섬의 평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노을은 진실을 향해 걸어가야 했어요. 사흘 뒤 노을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석준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회장님께서 보호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어요. 노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버스는 1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지고 산이 지나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노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멍하니 풍경을 바라봤어요. 보호라. 그게 정말 보호일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여의도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장혜운 본사 건물. 노을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그 건물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섬의 판잣집과는 너무나 달랐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노을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바닷바람에 그을린 피부, 거친 손, 낡은 옷. 노을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소금기 대신 향수 냄새가 났고 파도 소리 대신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노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숨쉬는 법도 규칙이 있네. 엘리베이터가 43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장석준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엔 낯선 남자 하나가 더 있었죠. 노을 씨,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장석준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노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석준 옆에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재입니다. 강민재는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을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죠. 섬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강민재의 첫 질문이었어요. 노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도요. 공책은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강민재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노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빼앗겼거든요. 강민재는 고개를 기울였어요. 빼앗겼다. 그는 노을의 대답을 곱씹듯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렇군요. 장석준이 강민재를 제지했어요. 오늘은 이만 쉬게 하지. 피곤할 테니.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노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회사 내 게스트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을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수많은 불빛들. 하지만 노을은 외로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 낯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노을은 로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남해를 뒤흔든 해난 사고. 장혜운의 영웅 서사. 다큐멘터리 예고편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배 한 척이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1998년 12월 장혜운 소속 화물선이 조난당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노을은 숨을 멈췄어요. 1998년 12월 공책에 적힌 날짜와 똑같았습니다. 노을은 화면에 바짝 다가갔어요. 배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해동호. 노을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해동호.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을은 주머니에서 구명조끼 1000조각을 꺼내 들었어요. 장혜운이라고 적힌 그 조각. 노을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노을은 처음으로 목표를 만들었어요. 공책을 되찾고 내 기억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을은 회사 청소를 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이름은 박순이었습니다. 박순이는 노을을 보자 반갑게 웃어줬어요.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노을은 박순이에게서 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그 냄새. 노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혹시 필름 현상할 수 있는 곳 아세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드물지만 을지로 쪽에 아직 있어요. 왜요? 노을은 주머니에서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현상하고 싶어서요. 박순이는 카메라를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카메라네요. 소중한 거예요? 노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가진 전부예요. 박순이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일주일쯤 걸릴 거예요. 노을은 박순이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노을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노을의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켜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찾아가는 시작. 복도 저편에서는 강민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노을 씨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이가 노을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상됐어요. 근데 박순이의 표정이 묘했어요. 사진들이 좀 이상해요. 노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자 흐릿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구명정이었어요. 낡고 녹슨 구명정. 두 번째 사진은 찢어진 서류 뭉치. 세 번째 사진엔 선원보험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노을은 숨을 멈췄어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남자. 얼굴은 가려졌지만 손목에 시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 노을은 그 시계를 알고 있었어요. 장석준이 늘 차는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노을은 사진을 쥔 채 방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나야? 이 손을 잡은 사람이. 장석준? 노을은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장석준이 노을을 불렀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장석준은 노을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차를 따랐어요. 적응은 되어가나? 장석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노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회장님. 노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를 왜 여기 데려오신 거예요? 장석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을 씨, 항구 다방 이야기 기억하나? 네. 1998년 구제금융 시절 말이야. 그때 바다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어. 장석준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배를 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사고가 나도 보상은 없었지.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버려졌어. 노을은 장석준을 바라봤어요. 장석준의 눈빛은 이상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죠. 노을 씨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 노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저는 살아남았어. 기적적으로. 장석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내가 노을 씨를 지켜야 하는 이유야. 노을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장석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기억해도 괜찮아. 서두르지 마. 장석준은 노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노을은 혼자 남았어요. 장석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살아남았다. 기적적으로.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장석준의 눈빛은 진심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노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억하지 마.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침묵이야. 노을은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보낸 걸까? 왜 노을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걸까? 노을은 문자를 삭제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어뒀어요. 며칠 뒤 노을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장석준이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노을은 몰래 장석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회사 사택이었지만 경비는 느슨했어요. 노을은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는 넓고 조용했어요. 책장 가득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을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노을은 숨을 죽였어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위엔 해동호 사고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을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선박 등록증, 보험증서, 그리고 선원 명단. 노을은 명단을 펼쳤습니다.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박영호, 이상훈. 그리고 마지막 줄. 실종 처리.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동 일명 생존. 노을은 손이 떨렸어요. 아동 일명. 그게 노을이었습니다. 노을은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 배 위에 선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아이 하나. 노을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노을이었어요. 노을은 혼잣말했습니다. 나를 살린 건 누구지? 나를 버린 건 누구지? 한 사람이 둘 다일 수 있나? 노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순간 서재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노을은 깜짝 놀라 서류를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죠. 노을 씨. 강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나요? 노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민재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알면 실망하시겠네요. 노을은 뒤로 물러섰지만 책장이 등을 막았어요. 강민재는 노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기서 본 건 전부 잊으세요. 그게 노을 씨를 위한 길입니다. 강민재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널 보호하는 게 아니야. 널 관리하는 거지. 노을은 강민재의 눈빛을 마주봤어요. 그 눈엔 온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 노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넌 증거야. 살아있는 증거. 그런데 증거는 말을 하면 안 돼. 강민재는 노을에게서 상자를 빼앗았습니다. 회장님은 널 지키려고 애쓰셨어. 근데 넌 왜 자꾸 캐려고 하는 거지? 노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권리. 강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넌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 말이 노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노을은 주먹을 쥐었어요. 전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은 아니지. 하지만 자유롭지도 않아. 강민재는 상자를 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 섬으로 돌아가. 노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돌아가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노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노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섬에서 노을을 키워준 어촌 아주머니였어요. 노을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 너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봐. 나보고 전화하래. 노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노을아, 넌 괜찮은 거지? 아주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노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 같았거든요. 아주머니, 제가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노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석준이 돌아왔습니다. 노을은 장석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장석준은 노을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을 씨, 왜요? 노을이 먼저 물었어요. 왜 절 섬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장석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고요? 노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언제가 때예요? 전 평생 기다려야 해요? 장석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노을은 그 말이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많았지만 설명은 없었거든요. 노을은 돌아섰습니다. 전 안 가요. 섬으로 안 돌아가요. 노을 씨, 제 인생은 제가 정할 거예요. 더 이상은 숨지 않을 거예요. 노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내려서자 노을은 박순이를 봤어요. 박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노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주머니, 저 도망쳐야 해요. 뭐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전 진실을 알아야 해요. 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버실에서 발견했어요. 이상한 파일이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복사해뒀어요. 노을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가요. 빨리. 그리고 조심해요. 노을은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서울거리는 낯설었지만 노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섬으로 가는 마지막 여객선을 타야 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노을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노을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6시간을 달려 항구에 도착했어요. 여객선은 곧 출발할 참이었습니다. 노을은 배에 올랐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노을은 갑판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나? 아니면 버려져야 했던 건가? 노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노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노을 씨 맞죠? 노을은 뒤를 돌아봤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니었어요. 노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장혜운 측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노을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시죠. 조용히. 노을은 뿌리쳤어요. 나요. 하지만 남자의 힘은 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배가 흔들렸습니다. 출항 준비 중이었거든요. 남자가 잠시 균형을 잃은 사이 노을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선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노을은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노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을 거야. 반드시.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섬을 향해. 노을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노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니면 시작이거나. 새벽 4시 노을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노을은 항구를 빠져나와 마을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어릴 적 노을이 숨바꼭질할 때 자주 숨던 곳이었죠.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노을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노을을 키워준 어촌 아주머니가 숨겨둔 상자였습니다. 노을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찢어진 공책의 나머지 절반과 오래된 삐삐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을은 공책을 꺼내 들었어요. 번진 글자들 사이로 몇 개의 문장이 보였습니다. 해동호, 12월 7일, 폭풍, 선장 지시, 보험 서류 투기. 노을은 숨을 멈췄어요. 보험 서류를 버렸다는 건 일부러 증거를 없앴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을은 손이 떨렸어요. 삐삐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뒷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017-XXXX-XXXX 그리고 옆에 짧은 문장. 진짜 증인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노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증인이 따로 있다고? 노을은 공책을 더 뒤적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보였어요. 김상도, 1등 항해사. 노을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김상도. 낯설지 않았어요. 섬에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 같았습니다. 노을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창고 구석에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작동은 했죠. 노을은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노을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배 위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파도가 거셌어요. 카메라가 갑판 한쪽을 비췄습니다.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선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전부 바다에 버려. 정장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로 처리해. 보험금은 회사가 받는 거야. 선원들 몫은 없어. 선원복 입은 남자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실장님, 이건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넌 내일부터 일 없어. 서류가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파도에 흩어졌어요. 노을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고요. 카메라가 잠깐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노을은 숨을 죽였어요. 그 얼굴은 장석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 든 남자였어요. 장석준과 닮았지만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노을은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장석준의 형제? 아니면 노을은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1998년 12월 7일. 그날 해동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을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 조작, 선원들 유기,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 하나. 노을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증거로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목격자로 남겨진 거였어요.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을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을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노을의 독백이 길게 흐릅니다. 나를 만든 건 바다가 아니야. 나를 지운 건 어른들이야. 그런데 내가 나를 다시 써볼 수는 있겠지. 내 이름, 내 기억, 내 선택으로. 노을은 USB와 공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삐삐에 적힌 전화번호를 적어뒀습니다. 김상도, 1등 항해사, 진짜 증인. 노을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마을은 아직 조용했어요. 노을은 어촌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김상도가 누구인지. 아주머니 집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노을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노을아, 무사했구나. 노을은 아주머니를 안았습니다. 아주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김상도라는 사람 아세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상도,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공책에 이름이 있었어요.
1등 항해사였대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요양원에 있어. 본토 쪽에. 해동호 사고 이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살아있어요? 노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노을아,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위험해. 아주머니, 전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구였는지, 왜 살아남았는지. 아주머니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노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주소 알려줄게. 근데 조심해. 장에 온 사람들이 너 찾고 있어. 노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이젠 안 숨을 거예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노을은 다시 항구로 향했습니다. 본토로 가는 배를 타야 했어요. 김상도를 만나러. 노을은 요양원에서 김상도를 만났습니다. 70대 노인.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을이 다가가자 김상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오? 노을은 공책을 꺼내 들었어요. 저, 해동호 사고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김상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해동호. 그 배 이름은 이제 듣기도 싫소. 1등 항해사셨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을이 물었습니다. 김상도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원보험을 조작했소. 회사 지시였어. 장도식? 그 사람이 시켰지. 장석준 회장의 형이요. 노을은 숨을 멈췄어요. 장석준이 형이요? 김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도식이 실세였소. 동생인 석준이는 그저 명목상 후계자였을 뿐이지. 도식이가 모든 걸 주무르고 있었어. 그럼 그날 배에서 폭풍이 왔소. 배가 흔들렸고 화물이 쏟아졌지. 사람들이 다쳤어. 하지만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했소. 도식이가 막았거든. 보험금 문제 때문에. 노을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죽었소? 대부분. 나도 거의 죽을 뻔했지. 근데 김상도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있었소. 어린 여자아이. 선원 한 명이 자기 목숨 걸고 구명정에 태웠어. 노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저예요? 김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요. 그 아이는 살았으니까. 노을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영상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김상도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거면 충분하오. 도식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노을은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요. 도망치지 않기로요. 이틀 뒤 노을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장혜운 본사 주주총회장이었어요. 노을은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죠. 총회장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 임원들, 기자들. 노을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후계 구도는 안정적이며 회사의 미래는. 그 순간 노을이 일어섰습니다. 노을은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경비가 노을을 막으려 했지만 노을은 멈추지 않았어요. 노을은 단상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노을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렸습니다. 강민재가 노을을 봤어요. 노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보여드리려고요. 노을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배 위의 영상, 서류를 버리는 장면, 그리고 목소리. 사고로 처리해. 보험금은 회사가 받는 거야.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장석준이 아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70대 초반. 장석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만.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노을은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장도식이죠? 장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전부 알아요. 1998년 12월 7일 해동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험 조작하고 선원들 버린 거, 그리고 노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남은 아이를 없애려 한 것도요.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장도식에게 쏠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장석준이 일어섰어요. 도식형? 장석준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식이 동생을 봤어요. 석준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아니야, 형. 장석준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장석준은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석준은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형 장도식이었습니다. 총회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고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석준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죄가 있습니다. 형의 범죄를 알면서도 침묵했으니까요. 그리고 노을 씨를. 장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노을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이였지만 증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노을 씨를 살리기 위해 가짜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섬에 보호 격리했어요. 노을은 숨을 죽였어요. 장석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형의 칼끝이 노을 씨에게 닿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또 다른 감금이었죠. 장도식이 소리쳤어요. 석준아, 닥쳐.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이제 끝이야. 장석준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상속자 지정 공증 문서입니다. 장석준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상속자는 저 아닌 김노을입니다. 총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장도식이 단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애는 아무 권리도 없어. 권리는 있어요. 노을이 말했습니다. 전 살아남았으니까요. 진실을 말할 권리가요. 장석준은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을 씨,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장도식이 연행됐습니다. 장석준도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나갔죠. 노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총회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노을의 귓가엔 고요했어요. 노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 이제는 조금 덜 낯설었어요. 사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장도식은 구속됐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외딴섬 소녀, 해운 재벌의 진짜 후계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노을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노을은 그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회사 게스트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일주일 뒤 노을은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애운 본사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았어요. 노을은 단상에 섰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저는 상속을 받겠습니다. 노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노을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노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해동호 사고로 사라진 선원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선원보험 조작 피해자들에게 삶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노을은 서류를 펼쳤어요. 선원 유가족 지원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회사 수익의 10%를 매년 출연할 거예요. 그리고 당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을 찾아서 사과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었죠. 강민재는 노을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을은 강민재와 눈이 마주쳤어요. 노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해였죠. 강민재도 누군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노을은 장석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석준은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었어요.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장석준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노을 씨. 장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을은 장석준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니, 장석준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 살리려고. 장석준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배에서 노을 씨를 봤을 때 노을 씨 눈빛이 내 어릴 적 눈빛 같았어요. 무서워하면서도 살고 싶어하는 그 눈빛. 장석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형에게 억눌려 살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노을 씨를 보니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노을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숨긴 건 잘못이셨어요. 알아요. 장석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겼습니다. 살리려 했지만 결국 숨김은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노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하세요. 전부 다요. 장석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게요. 약속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노을은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석준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고도 숨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석준은 노을을 바라봤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노을을요. 두려웠습니다. 형이. 그리고 회사가 무너질까봐.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진짜 이유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재판부는 장석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선처였습니다. 하지만 장석준은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해 겨울, 노을은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였어요. 어촌 아주머니를 만나러요. 아주머니는 노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노을이 이렇게 컸구나. 노을은 아주머니와 함께 항구 다방에 앉았어요. 연탄 난로 앞에서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서울에서 잘 지내니? 노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돌아갈 곳? 응. 도망칠 곳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요. 아주머니는 노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노을이 이제 제자리 찾았구나. 노을은 다방을 나와 해변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죠. 노을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바다가 담겼습니다. 파도가 담겼고 하늘이 담겼어요. 그리고 노을 자신의 그림자도 함께 담겼습니다. 노을은 카메라를 내리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 인생의 증인은 이제 내가 할게. 노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파도가 쳤어요. 철썩, 철썩.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노을의 눈빛은 따뜻해졌어요. 노을은 돌아섰습니다. 섬을 떠나 다시 서울로 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거였죠. 노을의 자리로. 배가 출항했습니다. 노을은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섬을 바라봤어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을도 손을 흔들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노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바다 냄새, 소금기, 파도 소리, 모두 익숙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슬픔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을은 눈을 떴어요. 앞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육지가 보였어요. 서울이 있는 곳, 노을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곳. 노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 배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앞으로. 노을도 함께 나아갔어요. 과거를 안고 미래를 향해. 바다는 여전히 넓었고 하늘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노을에겐 이름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선택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김노을. 바다에서 주어진 아이가 아니라 바다를 이긴 사람. 그렇게 노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